코딩 테스트 합격자 되기 강의. 오늘은 알고리즘의 효율 분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다 보시면은 이 알고리즘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들으실 거예요. 오늘은 이 알고리즘이란 게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 알고리즘이란 거에 대해서 어떻게 효율을 분석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 거예요. 먼저 그 첫 단계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알고리즘이란 무엇이냐?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 코딩 테스트 문제를 풀 때 보면은 문제라는 게 주어지죠. 문제라는 게 하나 주어집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뭐 이제 문제를 푸는 절차들을 여러분이 고민하시겠죠. 뭐 첫 번째는 뭐 어떻게 한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한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한다. 이러한 뭐 절차 방법들을 작성을 할게 하시겠죠? 그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한 이 절차나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을 도출할 수 있으면은, 모두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 있냐? 근데 코딩 테스트에서는 조금 더, 추가적인 걸 요구해요. 뭐냐면은, 이게 들어갑니다. 대규모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들어올 때 제한 시간 내에 해결. 뭔가 절차가 하나가 생겼죠. 대규모 데이터란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제한 시간 내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컴퓨터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는 뭐 입력값이 1, 2 이런 단순한 문제가 보통 아닙니다. 뭐 1 더하기 1은 뭘까요? 이렇게 뭐 코딩 테스트 문제를 내진 않아요. 보통 우리가 푸는 문제는 입력값이 100만 개, 1000만 개, 즉 사람이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큰 입력값이 들어오는 문제이고요. 그 다음에 제한 시간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코딩 테스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를 줬어요. 근데 만약 교수님이 뭐 A라는 문제를 풀어봐. 이거 언제까지 할 거야? 물어봤는데 여러분께서 500년 뒤에 할 거예요. 이러면은 이제 좀 혼이 나겠죠. 그쵸? 그래서 500년이란 거는 500년 후에 문제를 푼다는 거는 문제를 풀었다고 할 수가 없죠. 그쵸? 예,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제한 시간이 있을 거고 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러니까 대규모 데이터가 들어오는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은 그 문제를 제한 시간 내에 해결하는 그 절차나 방법을 알고리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해서 정의를 해봤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알고리즘 효율을 분석하는 방법을 이제 여러분들께서 공부하시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주어져요. 어떤 문제가 주어지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이 뭐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각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효율을 분석하고 가장 성능이 좋은 알고리즘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러한 기준을 오늘 배우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이제 알고리즘의 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절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시간 복잡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절대 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분의 코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코드가 있어요. 이제 코드를 실행할 텐데 어떠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입력값을 주어지겠죠? 입력값을 주어지면은
이 코드에서 어떤 걸 리턴할 거 아니에요. 결과를 리턴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중간의 시간을 측정합니다. 이 절대적인 시간을 측정해요. 그래서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실행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간을 측정합니다. 절대적인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점이 뭐냐? 동일한 코드라고 할지라도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효율이 더 좋은 코드임에도 불구하고 성능이 엄청 구린 컴퓨터에서 실행을 하면은 상대적으로 성능이 낮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인 비교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준비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구현 알고리즘을 이제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예측할 때는 연산횟수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연산횟수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연산횟수로 코드의 성능을 측정하는 것을 이제 시간 복잡도를 활용해서 측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번 토픽의 가장 큰 주제가 시간 복잡도라고 보시면 돼요. 시간 복잡도는 우리가 구현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이고, 중요한 거는 코드의 연산 횟수를 측정한다. 이 연산 횟수를 가지고 측정한다. 그리고 당연히 시간 복잡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좋다.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걸 푸는 방식이 A도 있고 B도 있고 C도 있다. 그러면은 만약에 A가 가장 문제를 빨리 푼다면은, 가장 빨리 푼다는 거는 시간 복잡도가 낮다는 거겠죠. 시간 복잡도가 낮으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이 중에서 A를 선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시간 복잡도의 개념, 구현한 코드의 연산 횟수를 측정한다는 게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예시 코드를 한번 볼게요. 지금 파이썬 코드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여기 솔루션에서 입력값 n을 받았어요. 입력값이 n입니다. 입력값을 n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첫 번째 포문을 보면요. 첫 번째 반복문을 보면은 이 바깥에 있는 반복문이 n번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에 있는 반복문이 n번 돌고 있죠. 그러면은 이 전체적으로 이 반복문은 n 곱하기 n번 돌겠죠. 그래서 n 제곱번 돕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반복문을 한번 볼게요. 이 반복문은 렌즈가 n이니까 n번 돌죠. 그래서 여기는 n번 돕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복문을 볼게요. 이건 렌즈가 2n이니까 2n번 돌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렌즈가 상수이죠. 5니까 5번 돌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반복문이 수행된 총 횟수를 합하면은 이거를 모두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n제곱 더하기 n 더하기 2n 더하기 5는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죠. 그렇죠. 입력값이 n이면은 우리는 연산 횟수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가 나온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정 입력값에 대해서 연산 횟수가 얼마나 나오는지 일반화를 시켰죠. 함수로 표현하면은 f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가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근데 좋아요.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일단은 봐봐요. x제곱이 있고 3x가 있어요. 이 항을 분리해 볼게요. 5가 있어요. 입력값이 1일 때는 x제곱은 x가 1이라고 하죠. 여기서 x가 1이면은 x제곱은 1이고 3x는 3이고 5는 당연히 5가 되겠죠. 그렇죠? x가 10이면요. x제곱은 100이 될 거고요. 3x는 30이 되겠죠. 5는 5가 되겠죠. 그럼 x가 100이 되면 x제곱은 만이 되고요. 3x는 300이 되고요. 상수는 5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해봅시다. x가 1000이면요. 그러면은 x제곱은 100만이 됩니다.
3x는 3000이 됩니다. 그리고 5는 당연히 5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뭘 느끼시나요? x값이 커지면은 이 전체 연산횟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연산횟수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인데 항을 하나씩 이렇게 떨어뜨려 보니까 떨어뜨려서 각자의 연산 횟수를 비교해 보니까 어떤 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으세요? 당연히 x제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를 들어서 x가 1000이면은 x제곱은 100만이고 3x는 3000이고 그 상수항 그대로 5라는 거는 이 전체 연산 횟수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x제곱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렇고 우리가 코딩 테스트에서 왜 연산 횟수를 측정하려고 할까요? 코딩 테스트에서 그냥 근본적인 질문 해봅시다. 코딩 테스트에서 알고리즘의 성능을 왜 측정할까요? 성능 효율도 좋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의 코드가 그 채점 서버에서 수행되었을 때 제한 시간 내에 결과값을 반환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연산 횟수가 1의 자리까지 얼마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코드가 채점 서버에 제출되었을 때 이게 그 패스가 될 수 있는 성능인가 이거를 확인하고 싶으신 건데 그러면은 함수의 연산 횟수가 f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다 이거 좋아요. 좋은데 우리는 이렇게 자세한 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 이 코드의 성능이 그 연산횟수 추이가 어느 정도만 되는지 보면은 충분하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연산횟수가 증가한다.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만 알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연산횟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부분만 보면은 충분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아까 알고리즘 정의에서 보셨지만 우리는 x값이 충분히 큰 경우에 대해서만 고려합니다. 우리가 푸는 문제는 x값이 충분히 커요. 그렇기 때문에 x값이 충분히 커지면은 이 아까 항을 분리해서 봤던 것처럼 각 항을 따로 연산횟수를 측정해 보니까 그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항이 정해져 있죠. 그러면 이 항을 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전체 연산횟수의 추이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이 컨셉을 가지고 이제 우리는 뒤에 여러 가지 개념을 한 번씩 알아볼 거예요. 근데 핵심 컨셉은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전체 연산횟수의 그 정확한 그 값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연산 횟수의 추이가 중요하고 그거는 그 연산 횟수의 그 다항식 중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그 어떤 부분만 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네. 이렇게 그 개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경우에서는 연산 횟수가 정해져 있었죠. 예를 들어서 입력값이 n이 들어오면은 모든 경우에 대해서 반복문의 그 반복 횟수가 n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5로 딱 정해진 경우였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만약에 1차원 배열을 검색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먼저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있을 때 찾는 값이 1이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근데 운이 좋게도 배열의 맨 앞에 값이 1이었어요.
이거는 한 번에 찾은 거죠. 그렇죠?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찾는 값이 33이에요. 그러면은 맨 처음에 있는 값을 보니까 33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찾다가 보니까 끝내 값을 찾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값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원소를 순회했죠. 그쵸? 배열의 모든 원소를 순회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이전 슬라이드에서는 연산횟수가 딱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케이스에 따라서 동일한 알고리즘이라는 거는 배열이 있을 때 맨 앞에 있는 값부터 하나하나씩 내가 찾는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로직을 사용했는데 어떤 케이스에서는 그 배열의 맨 앞에 있는 값이 마침 찾는 값이어서 한 번에 찾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서는 내가 찾는 값이 배열의 끝까지 순회했는데도 불구하고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연산횟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연산횟수를 어떤 걸로 잡아야 되냐 이거죠. 네, 애매하죠. 네, 상황에 따라서 연산횟수가 달라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걸 기준으로 합니다. 값을 가장 늦게 찾는 경우. 조금 더 있어 보이게 표현하려면 이거를 워스트 케이스라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를 기준으로 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할 때 생각해 보면요, 내가 구현한 코드가 채점 서버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서도 제한 시간 내에 다 통과가 돼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에서 말한 그 입력과 크기 내에 어떤 테스트 케이스에서도 여러분의 코드는 통과가 돼야 되죠. 그렇죠? 이거를 정리해서 말하면은 최악의 경우에도 여러분의 코드는 제한 시간 내에 수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딩 테스트에서 성능을 측정할 때는 워스트 케이스, 즉 최악의 경우에 대해 연산 횟수를 기준으로 해요. 그래서 1차원 배열 검색하기의 경우에는 가장 최악의 경우는 배열의 모든 원소를 순차적으로 탐색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찾는 값을 찾지 못한 경우죠. 그렇죠? 이 경우에는 배열의 크기가 n이면은 n번 순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알고리즘이 있을 때 각 케이스마다 연산 횟수가 다르면은 이 워스트 케이스, 최악의 경우를 한다. 코딩 테스트에서는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간 복잡도에서 아까 시간 복잡도는 연산 횟수로 성능을 표시한다고 했는데 그 연산 횟수를 표시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게 비곱 표기법은 상한을 표시합니다. 상한은 최악의 경우. 수식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먼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리는데 자동차가 한 대 있습니다. 그림 못 그렸지만 자동차라고 해보세요.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KTX가 있어요. 아니다, KTX보다 그 전투기라고 해봅시다. 비행기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고 자동차는 되게 최신 자동차로 할게요. 람보르기니 뭐 이런 거. 이 출발점에서 동일한 출발점에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는 자동차가 더 빠르겠죠. 그렇죠? 맨 처음에는
그 제로백 같은 경우에서는 자동차가 이제 처음에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비행기가 속력이 붙은 다음에는 비행기가 훨씬 빠르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면은 비행기가 항상 훨씬 빠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 자동차와 비행기 경주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해 볼게. 초기에 잠깐 자동차가 비행기를 앞선다고 해서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느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초기에 잠깐 자동차가 비행기보다 앞질 나가는 부분이 있다고 해서, 상황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은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느리다고 하나요? 그렇지 않죠. 비행기는 자동차보다 빠르죠.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나타내면은 검색을 해볼까요? 타임라인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타임라인이에요. 그리고 뭐 어느 순간이 있어요. 특정 시점 뭐 x라고 했는데 뭐 x0라고 하는 게 더 나은데, 특정 시점 x0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점 이후부터 항상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빠르죠. 차보다 빠르다. 그러면은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빠르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에 뭐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잠시 느렸다고 할지라도 어떤 특정 시점부터 비행기가 자동차보다 훨씬 빠르면은 비행기가 더 빠른 거죠. 그렇죠? 네. 알고리즘도 이와 비슷해요. 이 x가 뭐 초기에는 뭐 알고리즘이 여러 개 있는데 입력값이 적을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충분히 입력값이 클 때 성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x값이 충분히 커졌을 때 이후부터를 고려해요. 이게 그 말입니다. 특정 시점부터 fx가 c 곱하기 gx를 만족한다. 네, 그러니까 값이 적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특정 시점부터 예를 들어서 어떠한 시점 x0부터 항상 fx가 이렇게 되고, 만약에 fx가 이렇게 해볼게요. 그 다음에 gx가 있는데 gx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이 x0 전에는 gx가 fx보다 값이 적죠. 그렇죠? gx가 fx보다 값이 낮은데 이런 거는 별로 상관없다. 죄송해요. x0를 여기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x0를 여기라고 해야겠죠. 이 x0 전까지는 gx가 fx보다 값이 적죠. 그렇죠? 근데 이런 거 상관없다. 특정 시점 x0부터 항상 gx가 fx보다 크면은 gx는 fx의 상한이라고 할 수 있다. 상한이라는 거는 fx가 아무리 커봤자 gx보다 아래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은 최악의 경우, fx의 최악의 경우를 이제 gx라고 표시할 수 있는 거죠. 네, 이런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런 함수가 있으면은 우리는 fx의 최악의 시간 복잡도는 5gx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fx가 아무리 커봤자 gx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다 이겁니다. 이거를 big gx라고 합니다. 그래서 fx의 시간 복잡도는 big Ogx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특정 시점 이후에 항상 크면은 그거는 값이 큰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gx가 특정 시점 이후부터 항상 fx보다 크면은 이거는 fx의 최악의 시간 복잡도가 b고 gx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뭔가 수학식으로만 보면은 되게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막 별거는 아니죠. 네,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네, 비고표 기법을 설명할 수 있고요. 몇 가지 그래프 예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x제곱 3x 플러스 5가 있어요. 그리고 2x제곱이 있어요. 근데 이 시점부터는 항상 이 x제곱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이 x제곱은 c가 2고 gx가 x제곱이니까 fx의 시간 복잡도는 b고 x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fx는 아까 구했듯이 x제곱 플러스 3x5가 되겠죠. 이거의 비고 표기법으로 성능을 나타내면 비고 x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 보세요. y는 50x가 있어요. fx는 여전히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예요. 50x가 y는 50x가 fx,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보다 초기에는 크죠. 초기에는 큰데 나중에 역전당하죠. 이거는 이 gx가 이 fx의 상한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특정 시점부터는 항상 역전되기 때문에. 그래서 b고 x제곱은 맞지만 c가 50이고 gx가 x면 b고 x는 아니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비고표 기법으로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조금 연습해보면은 뒤에 걸 먼저 해봅시다. 그 코딩 테스트에 많이 나오는 함수가 있어요. x제곱, x3승 이렇게 다양한 함수가 있어요. 이것만 있으면은 걱정할 게 없죠. 당연히 이게 커질수록 급격하게 증가할 테니까 여기에서 이 최고참 이걸 찾는 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만 있으면 당연히 y는 x제곱이 더 증가할 거고 y는 x3승이 더 가파르게 증가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fx가 x라면은 b고 x제곱도 맞고 b고 x3승도 맞는 겁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b고 x도 맞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그 시점 이후부터 항상 내 위에 있으면은 이거는 다 그 상한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b고 x도 맞고 b고 x제곱도 맞고 b고 x3승도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의문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면 상한이 여러 개면은 우리는 어떤 상한을 사용해야 되냐?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대화를 예를 들어볼게요. A라는 직장인이 있는데 연봉이 4천만 원이에요. 연봉이 4천만 원입니다. 4천만 원 연봉을 받습니다. 근데 B라는 사람이 물어보는 거죠. A야, 너의 연봉은 얼마니? 그래서 몇 가지 대답을 합니다. 보통 직장인 초봉 정도 돼. 보통 대기업 초봉 정도 돼. 이런 답변이 있고요. 머스크보다 낮아. 이런 답변도 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보통 대기업 초봉 그리고 머스크보다 낮아. 이거 모두 상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틀린 얘기가 아니죠. 4천만 원 연봉일 때.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래, 수학적으로는 맞아요. 수학적으로는 4천만 연봉보다 이 보통 대기업 초봉 머스크보다 뭐 연봉이 낮다 이렇게 표현해도 머스크의 연봉이 4천만 원 넘고 보통 대기업 초봉이 4천만 원보다는 높기 때문에 상한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연봉 4천만 원에 대해서 상한을 나타냈을 때 둘 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수학적으로 정의가 맞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다 의미가 있진 않아요. 머스크보다 연봉이 낮다고 하면은 그 간극이 너무 크잖아요. 연봉 1억인 사람도 머스크보다 연봉이 낮을 거고 연봉 10억인 사람도 머스크보다 연봉이 낮겠죠. 그러면은 그 4천만이란 연봉을 우리가 추론할 때 머스크보다 연봉이 낮다고 표현하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상한 중에서도 최소한의 상한을 택합니다. 상한 중에서도 최소한의 상한을 택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fx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이면은 이거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상한을 택합니다. 당연히 비고 x 3승, 비고 x 4승, 비고 x 5승 다 맞는데 비고 x 제곱도 맞죠? 왜냐면은 c는 2고 gx는 x 제곱이면 맞으니까요. 그렇죠? 네. 이 c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x값이 커지면은 c는 솔직히 크게 무의미하기 때문에 뭐 앞에다 이렇게 붙여주면서 어느 정도 더 설명할 수 있기 위해서 뭐 그냥 곱해진 수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차항이 같아도 c를 곱하면은 x제곱을 대표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여기서 비곱표기법으로 했을 때 수학적으로는 다 맞지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비고가 뭐냐, 그게 최소한의 상한이 되고요. 이게 여기서는 비고 x제곱입니다. x3승, x4승, x5승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에 비해서 너무 커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그 함수의 그 성능을 추론하기에는 간극이 너무 큽니다. 마치 머스크의 연봉 같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경우에는 x제곱을 택하고, 그래서 공식처럼 된 게 뭐냐면은 다항식의 경우에는 이 최고차항을 기준으로 앞에 개수를 지우면은 이게 비곱표기법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5는 5x제곱이라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다항식끼리 그냥 다항식으로 되어 있을 때는 최고차항만 남기고 개수만 지우면 끝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로그 x나 2의 x승이나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하는데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다항함수가 있고 지수함수가 로그함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복잡도가 위로 갈수록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지수함수랑 다항함수가 있으면은 다항함수에 해당되는 부분 모두 지우면 돼요. 지수함수만 남기면 되고, 다항함수랑 로그함수가 있으면은 로그함수는 지워지면 됩니다. 왜냐면 다항함수가 로그함수보다 더 급격하게 증가해요. 이런 식으로 알아도 됩니다. 지다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그냥 지수, 다항, 로그는 당연한 겁니다. 한 번씩 그려보시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 책에 뭐 지수함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제가 그려놨는데 볼까요? 여기도 있으려나?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가 있죠. 그럼 x제곱은 x보다 조금 더 커지죠. 그렇죠? 증가합니다. 그리고 로그 x 보면은 다항함수보다는 훨씬 낮죠. y는 x보다도 훨씬 낮죠.
2의 x승은 아마 이렇게 막 증가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 함수가 가장 복잡하고 그 다음에 다음 함수, 그 다음 로그 함수, 네, 이런 식으로 섞여 있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해보면은 3x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은 다항 함수밖에 없으니까 뒤에 거 지우고 최고차항만 남긴 다음에 앞에 개수를 지우면은 비고 x 제곱이 됩니다. x 플러스 로그 x는 다항 함수랑 로그 함수 있으니까 로그 지우면은 x가 되고요. 지수랑 다항이 섞여 있으면은 다항을 지우죠. 그 다음에 다항끼리 있을 때는 최고차항만 남기고 개수를 지우니까 x제곱.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는 어떤 코드가 있을 때 연산 특정 입력값에 대해서 연산 횟수를 일반화할 수 있고, 그쵸? 이 일반화된 연산 횟수를 기준으로 가장 최악의 경우, 그쵸? 최악의 경우를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림을 나타내면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받고 코드를 작성해요. 코드를 작성하면은 fx를 만듭니다. fx는 최악의 경우 연산 횟수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비고 표기법으로 표기해요. 비고 gx를 만들죠. 다항 함수가 fx가 다항 함수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최고차항만 남기고 앞에 계속 제거하고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이 비고 gx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은 평가를 하면 됩니다. 근데 연산 횟수를 구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코딩 테스트에서 어떻게 써먹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데요, 시간 복잡도를 코딩 테스트에서 활용하는 방법. 아까 설명드렸듯이 코딩 테스트에서는 제한 시간이 있어요. 제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문제를 분석하고 이 성능을 비고표기법을 나타내서 확인합니다. 그때 문제에서 보시면은 입력값의 범위가 있을 거예요. 네, 입력값 범위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장 큰 값이 있겠죠. 가장 큰 값을 넣었을 때 최대 연산 횟수를 가지고 고려를 합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초당 연산 횟수가 1000만에서 3000만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나타내면 이 정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초당 이 정도 연산을 한다는 거거든요. 초당 연산 횟수. 그래서 이걸 했을 때 n 제곱이면은 입력값이 3000에서 5000 정도가 적당하다. 네, 이 정도 하면은 1초가 소비된다.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연산횟수 1000만에서 3000만이 1초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걸 기준으로 1초에 해당되는 연산횟수가 되기 위해서 각 시간 복잡도에서 어느 정도 입력값까지 허용하냐 이겁니다. 최대 연산횟수라기보다는 최대 입력 크기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최대 입력 크기. 최대 입력 크기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코드를 구현 알고리즘이 비고 n 팩토리얼이에요. 그러면은 입력값이 10을 넘으면은 시간 초과가 될 수도 있겠다. 네, 1초가 내가 어떤 코드를 실행했을 때 1초가 넘어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n제곱일 때는 3000에서 5000 정도.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비고 n제곱짜리 코드를 짰어요. 그러면은 이 정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짠 코드는 입력값이 3000에서 5000개 사이가 돼야 패스할 수 있겠구나.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만약에
입력값이 문제에서 만약에 입력값이 100만이 주어졌어요. 입력값이 100만이 주어졌는데 여러분이 코드를 구현한 다음에 시간 복잡도를 구해보니까 비고 n제곱이에요. 근데 비고 n제곱에서 수용할 수 있는 최대 입력 크기는 3000에서 5000이죠. 그쵸? 최대 입력이 100만이 들어오는데 그러면은 여러분의 코드는 시간 초과가 발생하겠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현한 코드가 그 효율성 테스트를 통과할지 이런 걸 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이렇게 그 표로 정리했다고 해서 2의 n승인 경우에는 최대 연산수가 20에서 25, 비고 n제곱은 200에서 300, 비고 n3승은 200에서 300, 비고 n은 1000에서 2000만 이렇게 외울 필요 없어요. 여기 보시면은 값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1000만에서 100만으로 떨어졌다가 1000으로 떨어졌다가 100으로 떨어졌다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가늠할 수 있을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지 이거를 공식처럼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타이트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타이트하게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 문제에서 요구하는 성능에 맞게 알고리즘을 구현했으면은 그냥 대부분 쉽게 통과할 수 있도록 충분히 마진을 두고 테스트 케이스를 설계하기 때문에 공식처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좀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평가 지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정리하면은 처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받으시면은 이 문제를 이제 분석을 해보시고 연산을 측정해서 시간 복잡도로 나타내고요. 이게 비고겠죠? 비고로 표시하시고 그 문제에서 주어진 최대 입력 값을 여러분이 구한 시간 복잡도에 뭔가 넣어봤을 때 그 시간 초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 한번 가늠해 볼 수 있으면은 오늘 제대로 배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간단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별짓기 문제입니다. 숫자 n을 입력받으면은 n번째 줄까지 별을 1개부터 n개까지 늘려서 출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n은 3이면은 1개, 2개, 3개, n은 5이면은 1개,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보시면은 이거의 연산횟수를 이제 구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 별을 찍는 거는 반복문이 한 번 될 거고, 두 번째는 2개 될 거고, 세 번째는 3개 될 거고, 네 번째는 4개 될 거고, 이렇게 해서 n번째는 n개 될 겁니다. 이거를 문제를 풀려고 하시니까 별을 2개 찍을 때는 프린트 별별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지금 배우는 의미가 없잖아요. 이중 반복문으로 한번 해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걸 연산횟수를 어떻게 구하냐? 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랑 이렇게 더해보세요. 그러면 연산횟수가 n 플러스 1번이죠. 두 번째 거랑 n-1번째 거랑 더하면은 이것도 연산횟수가 n 플러스 1번이죠. n 플러스 1번인 게 2개씩 짝지으면은 연산횟수가 n 플러스 1인데 이게 전체가 잠시만요. 전체가 n개인데 2개씩 짝지었으니까 이런 게 2분의 n개 있겠죠. 그래서 2분의 n 플러스 1 곱하기 n 하면은 2분의 n 제곱 플러스 n이죠. 그럼 우리는 2분의 1 n 제곱 플러스 2분의 n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fn이 이거란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최고창만 일단 남기고요. 최고창만 남기고 앞에 있는 개수를 제거하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는 비고표기로 표시하면은 비고 n제곱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 복잡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박테리아 수명 문제인데 초기 박테리아 세포 개수가 n개일 때 해마다 세포 개수가 이전 세포 개수의 반으로 준다. 언제 모든 박테리아가 죽을지 계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n이 16일 때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죠. 16일 때 1년이 지나면은 반이니까 8개가 돼. 반이면은 4개가 돼. 반이면은 2개가 돼. 반이면 1개가 돼. 반이면 0개가 됩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는 약간 수식이 필요한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처음에는 박테리아가 N개가 있었어요. 근데 계속해서 반절로 줄죠. 계속해서 K년이 지났을 때는 N 곱하기 2분의 1 K가 되겠죠. 그쵸? 그럴 때는 1보다 작다. 그쵸? 1보다 작다는 거는 0이 된다는 거겠죠. 그쵸? 이걸 N으로 나눕니다. 그럼 2분의 1 K는 N분의 1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이걸 역수를 취하면은 부등호가 바뀌죠. 그쵸? 2의 K가 N보다 크다. 그러면은 K는 로그 2의 N보다 크다. 이겁니다. 여기서 이 Y가 K네요. 네. 이걸 Y를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갑자기 이게 뭐냐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2의 K가 N보다 크다 해서 어떻게 K가 로그 2의 N보다 크다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수학적 법칙이에요. A의 X승은 B다. 이거는 X는 로그 A의 B다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건 로그의 정의예요. 네. 로그의 정의이기 때문에 이거는 네. 더 이상 설명드릴 게 없을 수 없고요. 그 유튜브에서 로그의 정의 치시면은 되게 자세히 설명을 잘 해주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수학 정의입니다. 그래서 표시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알고리즘의 효율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푸실 때 뭐 되게 난이도가 낮은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그냥 로직대로 하면 풀리겠지만 대부분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구현한 코드의 성능까지 고려해서 풀어야 하는 문제들도 상당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를 구현하신 다음에 정답이 나오네 하고 바로 제출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현한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분석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 비고 표기법으로 나타내 보시고 최악의 경우일 때 연산일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내 코드가 이 효율성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것들을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로직도 중요하지만 알고리즘의 효율까지 이렇게 고려해서 구현하면은 구현하면이 아니라 구현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코딩 테스트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운 거는 이렇게 오늘 배운 그 알고리즘 비고 표기법으로 표기하는 그 과정이나 비고 표기법의 정의나 이런 것들은 되게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술술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네,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고요. 이걸로 수업 마치겠습니다.